여보, 나 같은 영감은 이제 그만 정리하시오. 결혼 40년, 큰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65살 남편이 저녁 밥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밥상에 오르기 한참 전부터 남편은 밤마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혼 총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에서 세탁소만 40년째 한 제 코가 남편 점퍼에서 이상한 냄새를 잡아냈습니다. 달큰한 자동차 방향제 냄새 위로 짙게 뺀 술 냄새.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차가 없습니다. 60 넘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며 길을 밟은 새벽 2시, 골목 끝 편의점 불빛 아래서 마주한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남편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무뚝뚝한 영감을 40년 만에 소리내어 올린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거짓말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골목에서 세탁소를 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이 골목에 두루미 세탁소 간판을 올린 지 35년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 대신 두루미 세탁소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부름이 제 이름보다 좋습니다. 세탁 일을 하다 보면 남의 주머니를 참 많이 봅니다. 라이터가 나오고 로또가 나오고 꼬깃꼬깃 접은 연애 편지도 나옵니다. 한 번은 필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사흘 만에 헐레벌떡 찾아가셨지요. 여러분도 식구 옷 주머니를 뒤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늘 말해왔습니다. 주머니는 그 사람 속마음이라고요. 그래도 40년 동안 제 식구 주머니를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박하사탕 2알이 전부였으니까요. 제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40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장 좌판에 나무를 이고 나가 사남매를 먹였습니다. 새벽 리어카 바퀴 소리로 하루를 여는 집이었습니다. 맞이인 저는 19에 학교 대신 세탁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등이 터서 피가 비쳤습니다. 그래도 스팀 다리미에서 김이 오르면 그 앞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밥 도시락도 그 김에 데워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리미 김 냄새를 맡으면 어머니 생각부터 납니다. 그 일을 만난 건 20살의 골목어기 세탁소 점원으로 옮기고 나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잉크가 시커멓게 밴 작업복을 들고 오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시장 뒷골목 인쇄소에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세탁소들은 그 옷을 안 받아줬답니다. 잉크물은 빠지지도 않고 품만 든다고요. 저는 그 말이 어쩐지 서러웠습니다. 옷임자가 무슨 죄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워 그 얼룩을 뺐습니다. 비누로 엘벌 빨래를 하고 양잿물에 삶고 볕에 널고 또 삶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총각이 하얘진 작업복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뜨끈한 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붕어빵 5개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소? 은혜는 무슨 은혜요. 세탁비나 제때 주세요. 그이는 그 뒤로 매주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여름에는 참외를 사왔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작업복 대신 양복 한 벌을 맡기러 왔습니다. 난생 처음 맞춘 양복이라 했습니다. 찾으러 온 날 그이가 그 양복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저기 내 작업복을 평생 맡아주지 않겠소? 그게 그이의 청혼이었습니다.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시장 번영의 앞마당에서 국수잔치로 치렀습니다. 예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이가 제 빈 손목을 쥐고 말했습니다. 시계 하나 못 채워주고 데려가서 미안하오. 내 언젠가 꼭 해주리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잉크 얼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손이면 저를 굶기지는 않겠다 싶었거든요.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한 대와 다리미 하나가 살린 미천이었습니다.
그이는 인쇄소에서 밤을 새우고 저는 남의 세탁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26 되던 해에는 기어이 이 골목에 우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 올리던 날 그이가 사다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사장이요. 두루미 세탁소. 그 6글자가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입니다. 저는 이 골목에서 아이들을 키워 혼사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이는 그 인쇄소에서 40년 가까이 기계를 만지다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던 날 그이가 밥상에 통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8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잉크가루를 마시며 모은 퇴직금이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당신 소원 들어줍시다. 제 소원은 마당에 장독대 놓을 시골집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 담가서 애들 나눠주는 게 낙인 저한테 옥상 스티로폼 박스는 늘 반쪽짜리 장독대였거든요. 봄 되면 집 보러 다닙시다. 장독 20개는 안칠 놈으로. 그해 봄 우리는 주말마다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복사꽃 핀 마을도 가보고 개울긴 마을도 가봤습니다. 그이는 마당만 보면 줄자부터 꺼냈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조는 그이의 흰머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우리한테도 오는구나. 그 봄이 제 인생에서 제일 단 봄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이가 저녁상을 물리기 무섭게 점퍼를 걸쳤습니다. 이 밤에 어딜 가요? 기원엔 나가기로 했어. 총무를 맡아달라 해서. 기원이 밤에도 해요? 은퇴한 노인들 모임이 다 밤이지. 낮에는 다들 손주 본다고 바쁘거든. 그날부터 그이는 밤마다 나갔습니다. 자정을 넘겨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새벽 2시 문소리에 잠이 깬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총무야 바둑을 못 둬도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방에만 있던 양반이 나갈 때가 생겼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 넘어 들어온 그이가 씻으러 간 사이에 점퍼를 빨래통에 넣으려고 집어들었습니다. 40년 세탁쟁이 코는 못 숙입니다. 점퍼에서 달큰한 자동차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위로 술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이는 언제부턴가 그 좋아하던 저녁 반주도 뚝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냄새는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밥상에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늦었대요. 총무일이 그렇게 많아요? 회원들 뒤치다거리가 다 총무일이지. 술도 마셨어요? 점퍼에서 술 냄새가 나던데. 국을 뜨던 숟가락이 순간 멈칫하더군요. 노인네들이 자꾸 권해서 입만 댔어. 그이는 남은 밥을 물에 말아 후딱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40년을 살면서 그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 그날 아침 처음으로 저 말이 참말인가? 속으로 곱씹어 봤습니다. 곱씹어 봐도 모르겠어서 더 무섭더라고요. 그날부터 세탁소 사장의 눈으로 남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구두 뒤축만 유난히 달아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과 엉덩이가 반질반질했고 바짓단은 한 달을 못 버티고 해졌습니다. 경로당 마실 다니는 노인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쓸리고 눌리며 사는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이불에서는 파스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밥숟갈은 줄고 낮잠은 늘었습니다. 얼굴에서 살이 내렸습니다. 옷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40년 다림질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이 하는 말을 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전 봄에 우리가 눈독 들이던 개울가 집이 다시 나왔다고요. 마당이 널찍해서 그이가 줄자로 장독대 자리까지 재던 집입니다. 저녁상에서 그 얘기를 꺼냈더니 그이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은 물가라 습하오. 장은 습하면 못 쓰는 법이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3년째 듣는 말입니다.
통장 얘기를 꺼내면 대답은 더 길어졌습니다. 이자 높은 데로 옮기려고 알아보는 중이오. 금리라는 게 다 때가 있는 법이라. 이상하지요? 그이는 원래 말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새벽에는 앓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손님이라니요? 저 양반 꿈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 저리 빌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어둠 속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이불깃을 그의 목까지 올려 덮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빨랫감을 걷는데 그의 점퍼 어깨에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길고 갈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짧은 파마머리인 제 것도 아니고 반백인 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퍼 깃에서는 분냄새가 났습니다. 늙은 코가 잘못됐나 싶어 3번을 다시 맡았습니다.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낮았습니다. 다림질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미 김이 다 식도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40년을 빨아온 내 남편 옷에서 생전 모르는 여자 냄새가 나다니요. 여러분, 남의 주머니는 40년을 뒤졌어도 제 식구 주머니에 일부러 손을 넣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그이가 씻는 사이에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날짜와 동네 이름과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터미널 18,000, 시청 앞 25,000, 강변 3만. 어떤 숫자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맨 뒷장에는 달마다 합쳐놓은 큰 숫자가 있었습니다. 11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개인가? 노름인가? 그도 아니면 어떤 여자한테 다달이 11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인가? 수첩을 도로 넣어두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놈의 숫자들이 밤새 눈앞에 어른거려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그이가 여느 때처럼 점퍼를 걸치기에 현관까지 따라 나가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이럽니다. 일찍 자. 문 단단히 잠그고. 그리고는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꿰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뒤를 밟은 겁니다. 저만치 가로등 밑으로 그의 구분등이 보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영감 뒷모습이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던지요. 생판 남 같았습니다. 들킬까봐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발은 자꾸 그 등을 따라갔습니다. 그이는 뒤 한 번 안 돌아보고 걸었습니다. 시장통을 빠져나가 큰 길을 건너 읍내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버스로 세정거장은 되는 길입니다. 그 밤길을 그이는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 저만치 그이가 다닌다던 기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이는 그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도 저는 남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래방 불빛이 번쩍거리는 먹자 골목이 나왔습니다.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 오가는 골목입니다. 결국 여기였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어느 술집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 파라솔 아래 우두커니 서더니 목에 뭘 하나 걸고 낡은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이 또래 남자들이 두어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뭘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5 먹은 영감이 공중공중 뛰는 모습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비틀거리는 남녀가 서 있었고 그이는 그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하더니 남의 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앉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인쇄소 배달 트럭이나 몰던 양반이 남의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길 건너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는 끊긴 지 오래고 발은 안 떨어지고 길 건너 정류장 의자에 앉아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어둠 저쪽에서
그이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무릎을 두드리며 절뚝절뚝 걸어와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나옵디다. 파라솔 아래 서서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는 빈 그릇을 꾹꾹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저녁상 물린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새벽 찬바람 속에 서서 컵라면을 먹습니다. 그 모습에 목이 콱 맸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보다도 어려 보였습니다. 그이가 다가가 인사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대뜸 언성을 높입니다. 아저씨, 대리 부른 지가 언젠데 이제 와요? 나이 먹었으면 빠릿빠릿하기라도 해야지. 대리라는 말이 그제야 귀에 박혔습니다. 그이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했습니다. 그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하던 잠꼬대 말입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금방 갑니다. 그게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그이가 허리를 펴는데 목에 건 코팅 명찰이 편의점 불빛에 번쩍했습니다. 증명사진이 붙은 대리 기사증이었습니다. 그이는 그 젊은 사람 차를 몰고 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원 총무를 한다던 게 3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짓을 3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40년을 살 부비고 산 남편이 밤마다 이러고 살았답니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니 점퍼에서 나던 분냄새도 그 머리카락도 다 술 취한 손님들 것이었겠지요. 수첩에 빼고 가던 숫자들도 그제야 읽혔습니다. 터미널 18,000, 시청 앞 25,000. 그게 다 이 밤들 품삯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두고 저는 못된 의심이나 하고 앉았었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새벽바람에 다 시원합디다.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퇴직금 8천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는 사람이 왜 이 나이에 밤마다 남의 술주정을 받아내며 10,000원짜리를 버는 걸까요? 집에 와서 불도 못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새벽 4시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그이는 살금살금 씻고 들어와서는 바로 눕지를 않고 문갑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에 보였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들을 침을 발라가며 세고 있었습니다. 세고 또 세더니 누런 봉투에 넣어 문갑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깰새라 이불을 살살 들추고 옆에 누웠습니다. 몸에서 파스 냄새와 찬바람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눈물이 소리도 없이 베개로 흘렀습니다. 저 봉투가 어디로 가는 돈인지, 무엇이 이 양반입을 3년이나 틀어막고 있는 건지, 날이 밝으면 이 집을 다 뒤져서라도 알아내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이는 해가 중천에 오도록 잤습니다. 3년 동안 저 낮잠이 게으름인 줄만 알았지 밤새 남의 차를 몰고 온 사람이 골아 떨어진 잠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다리미가 식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서 그이가 일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문갑에서 그 누런 봉투를 꺼내 품에 넣고는 이럽니다. 은행 좀 다녀오겠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가게 문에 자리 비운 팻말을 걸었습니다. 문갑부터 열었습니다. 봉투 있던 자리에 고무줄로만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펴보니 부동산 전단지였습니다. 3년 전 그 개울가 집이요. 마당 사진에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 그이 글씨로 장독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린 줄 알았던 꿈을 그이는 문갑 속에 접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만둘까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그런데 통장 생각이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용도실 선반의 공구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쇄소 시절부터 쓰던 철제 공구함입니다. 그이가 40년 내내 여자는 연장에 손대는 거 아니라며 저한테도 못 만지게 하던 물건입니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 내렸습니다.
무겁기가 돌덩이 같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40년 묵은 잉크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신혼 때 그의 작업복에서 나던 그 냄새요. 그 냄새에 벌써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울칸에는 몽키 스패너며 잉크 굳은 해라며 연장들이 가지런했습니다. 그 칸을 드러냈더니 밑에서 헝겊에 싼 것들이 나왔습니다. 코팅한 목걸이, 명찰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어젯밤 편의점 불빛에 번쩍이던 그것이었습니다. 증명사진 속에서 그이가 넥타이를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날짜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 몰래 사진관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그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디다. 그 밑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맨 앞장 3년 전 날짜에 7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생판 모르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는 다달이 110만 원씩 들어온 줄이 자로 잰드 36줄이었습니다. 그 누런 봉투가 다달이 1위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맨 끝 잔고는 4,9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 그대로 있다던 통장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주저앉은 무릎 옆에 노끈으로 묶인 종이 뭉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끈을 풀었더니 편지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세어보니 36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들이 전부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오늘도 말하지 못했소. 아무거나 한 장을 폈습니다. 여보에게 오늘도 말하지 못했소. 미안하오. 그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맨 밑에 제일 누렇게 바른 편지를 폈습니다. 여보에게 오늘도 말하지 못했소. 아들 목소리였소. 분명 아들 목소리였단 말이오. 내가 우리 노후를 잃었소. 미안하오. 아들이라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전화기를 들었다가 도로 내려놨습니다. 영문도 모르면서 애까지 놀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입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편지를 폈습니다. 여보에게 오늘도 말하지 못했소. 눈길에 2번 넘어졌소. 그래도 8만 원을 벌었소. 4,200만 원 남았소. 맨 위에 제일 새 편지를 폈습니다. 여보에게 오늘도 말하지 못했소. 이제 3천만 원 남았소. 이것만 다 채우면 무릎 꿇고 말하겠소. 겨울과 그 집은 꼭 삽시다. 당신 장독대 놓게. 저는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편지들을 치마폭에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질까봐 고개를 젖히고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이 오기 전에 다 울어둬야 했으니까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이가 좋아하는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요. 상을 차리는데 국그릇 놓을 자리에 국 대신 편지 뭉치와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6시 반쯤 골목에서 그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편지 뭉치 위에 손을 얹고 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이가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뭐라 말을 하려던 그이가 밥상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국그릇 자리에 놓인 편지 뭉치와 통장을 받다가 저를 봤다가 다시 그것들을 봤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산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인 정수리에 흰머리가 하나 가득이었습니다. 붕어빵 봉지를 내미던 그 총각이 저기 저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일 없소.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오. 그게 이 못난 애비가 지은 죄요. 그리고는 3년 묵은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이가 들려준 3년 전 그날은 이랬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혼자 있던 10월 어느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받자마자 울음소리부터 쏟아졌답니다.
아버지, 저 사고 쳤어요. 코가 맹맹한 게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감기가 심하게 들었더랍니다.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서 지금 경찰서인데 오늘 안으로 합의금을 못 넣으면 구속이 된다고요. 이어서 웬 남자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자기가 담당이라면서 그럽디다. 합의금 7천만 원이면 정리가 되고 아드님 전화기는 압수 중이라 통화가 안 된다고. 그이는 그 길로 은행으로 뛰었답니다. 창구 직원이 큰돈을 어디다 쓰시냐 묻기에 아들 집 장만에 보탠다고 했답니다. 그게 그이가 한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체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손이 덜덜 떨려서 아들 회사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 저 회사인데요. 사고라니? 무슨 사고요? 하늘이 무너졌답니다. 그 길로 경찰서에 갔더니 대포 통장이라 돈을 되찾기는 어렵겠다는 말만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이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들어와 제가 차린 밥을 먹었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믿어온 건 나였소. 당신이 평생 새벽에 다리미 잡아 번 돈이나 진배 없는 걸 내가 한나절에 날렸는데 무슨 낯으로 말하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 보기가 무서웠소. 애들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요. 어들이 알면 어쩌오. 지 목소리 흉내에 애비가 당했다는데 그 애가 그걸 평생 지고 살 것 아니오. 그래서 밤마다 그 고생을 했어요. 이 늙은 몸으로 늙은이 써주는 데가 이 일밖에 없었소. 트럭 몰던 가락 있으니 운전하는 자신 있었고 다 재워놓고 무릎 꿇고 말하려 했소. 그게 사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도리라 생각했소. 말을 마친 그이가 비틀비틀 일어나 벽에 걸린 점퍼를 내렸습니다.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접힌 금이 하얗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이가 그 봉투를 밥상에 올려놓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같은 영감은 이제 그만 정리하시오. 봉투 속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이 칸은 빠짐없이 채워져 있고 날짜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3년을 품고 다녔소. 들키는 날에는 당신 인생에서 나를 지워주려고. 통장에 남은 4,900이랑 이 집이랑 가게 다 당신 몫이오. 나는 몸뚱이 하나면 되오. 도장만 찍어 주시오. 죄 지은 놈이 벌이라도 받아야 발 뻗고 자지. 저는 그 달아빠진 서류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도장 찍으란 자리 옆에 그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서는 두부 넣은 찌개가 소리 없이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상에 앉아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벽을 보고 누웠고 저는 그 굽은 등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다른 걸 하기로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속이기로 말입니다.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그이는 벽을 보고 새우처럼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바짓단을 살며시 걷어봤습니다. 무릎에 붙인 파스가 다 말라 있길래 새 것으로 갈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잉크가 박혀 까맣던 손이었습니다. 작업복을 평생 맡아달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이제 핸들 잡던 굳은 살이 노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장 여자들은 서방 모르는 통장이 하나씩 있는 법입니다. 저한테도 30년 갯돈 부어 모은 3,500만 원이 장롱 깊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은 구멍이었지만 제 비밀은 그 구멍을 메꿀 흙이었습니다. 아침에 그이는 눈치를 보며 밥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게 문에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고에서 그의 통장에 3천 얼마를 넣어 잔고를 딱 8천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큰돈인데 어디 쓰시는 거냐 묻기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 퇴직금 통장이에요. 이자 잘 붙여주세요.
통장을 정리하니 그이가 3년 동안 채운 36줄 아래 37번째 줄이 찍혀 나왔습니다. 이번 줄은 제 차례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시장 초입 금은방에 들렀습니다. 애들 혼사 예물하던 집입니다. 남자 손목시계 하나를 골랐습니다. 185만 원짜리였습니다. 주인장이 영감님 드리는 거냐 묻기에 그랬습니다. 40년 늦은 예물이에요. 시계 뒷판에 각인도 부탁했습니다. 딱 4글자만 새겨달라고요. 남은 돈 200 몇십만 원은 겨울까지 계약금에 보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이가 제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버릇처럼 점퍼를 걸쳤습니다. 밥상 위에는 이제 그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치우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는 대신 그이가 나가고 30분 뒤에 기사증에서 받은 회사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한 분 보내주세요. 읍내 먹자골목 편의점 앞에서 저희 집까지요. 늘 그 앞에 계시는 제 연세 많은 기사님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아버님이신데 오늘은 제가 좀 모시고 싶어서요. 이게 제 거짓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거짓말이요. 전화를 끊고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이가 3년을 밤마다 걸은 새 정거장길이요. 이틀 전 밤에 앉았던 그 정류장 의자에 앉아 길 건너를 봤습니다. 파라솔 아래 서 있던 그이가 이윽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던 손이 멈추는 게 길 건너에서도 보였습니다. 우리 집 주소였으니까요. 그이가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길 건너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기사님, 손님 여기요. 이틀 전 밤 아들뻘 취객이 아저씨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이가 차도 안 살피고 길을 건너왔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오늘이 기사님 마지막 콜이에요. 손님은 저고 목적지는 우리 집이에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모셔다 주세요. 저는 그이 팔짱을 꼈습니다. 40년 만에 밖에서 껴보는 팔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이가 3년 동안 혼자 걷던 밤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걸음을 멈추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이가 떨리는 손으로 펴보더니 그 자리에서 휘청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8천만 원 어제 그대로 다 있어요. 37번째 줄은 내가 채웠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났단 말이오? 시장 옆편네 30년 갯돈이 어디 가겠어요? 그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길래 제가 마저 말했습니다. 사기꾼이 가져간 건 돈이지 우리 40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빚이 어디 있어요? 국수단체로 시골린 그날부터 당신 빚은 내 빚이에요. 집에 들어와 그이를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어제 서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세탁 40년 했어요. 못 빼는 얼룩은 봤어도 얼룩 졌다고 버리는 옷은 없었어요. 우리 40년에 얼룩 좀 졌다고 사람을 버려요? 그리고는 그 서류를 잘게 잘게 찢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얼룩은 이 종이 한 장이에요. 이건 내가 빼버릴게요. 마지막으로 시계값을 열어 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결혼식 날 당신이 그랬지요? 시계는 언젠가 꼭 해주겠다고. 40년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내가 샀어요. 대신 당신 손목에 채우는 걸로 해요. 그이가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뒷판을 뒤집었습니다. 새겨둔 4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당신이 못 붙인 편지 36통 답장이에요. 그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살면서 그이 우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애들 결혼식 날도 눈만 펄겋던 양반이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미안하오. 미안이란 말은 이제 그 편지들하고 같이 묶어서 치워요. 나한테 남은 말은 딱 하나예요. 그이가 한참 만에 그 말을 했습니다. 고맙소. 여보, 고맙소. 그날 밤 우리는 어제 한술도 못 든 그 두부찌개를 데워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40년 밥상 중에 제일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 뒤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이는 그날로 대리운전을 그만뒀습니다. 회사에 기사증을 반납하고 오는 길에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사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먹자면서요. 우리는 가게 다림질 때에 마주 앉아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컵라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봄에는 그 개울가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이가 집은 꼭 제 이름으로 하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찍으려던 그 도장을 저는 집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도장 하나도 쓸 데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 마당에 장독 6개를 앉혔습니다. 그이가 또 줄자를 들고 나와서는 20개 채우려면 아직 멀었다고 성화입니다. 가을에는 그 마당에서 고추장을 담글 겁니다. 세탁소는 그대로 합니다. 대신 요즘 우리 가게에는 머리에 허연 시다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림질 솜씨는 영 늘지를 않는데 그래도 저는 이 시다를 정년 없이 쓸 생각입니다. 애들한테는 끝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비가 3년 반길을 걸어서 치운 짐을 애들 어깨에 도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요즘 그 이는 잠꼬대를 안 합니다. 대신 코를 어찌나 심하게 고는지 가끔 등짝을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코 고는 소리가 저는 참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가게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우표가 반듯하게 붙어 있고 받는 사람 칸에는 두루미 세탁소 사장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에게 37번째 편지는 붙이오. 고맙소. 사랑하오. 두루미는 평생 한 짝만 본답디다. 나도 그렇소. 저는 다림질 때에 앉아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녁에 우체부가 별걸 다 갖다 준다고 했더니 그이가 신문만 들여다보며 딴청을 부립디다. 기가 빨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보니 혼자 지는 짐은 골병이 되고 같이 지는 짐은 정이 됩디다. 부부 사이에 붙이지 못할 편지는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식이 사고 났다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끊고 자식한테 직접 걸어보세요. 저희 같은 부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곁에 주무시는 그분 손 한번 잡아봐 주세요. 그 손에 세월이 다 적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친정엄마입니다. 사연을 다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리미 김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서요. 40년을 산 부부한테도 서로 말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이 둘 다 사랑이었습니다. 영감님 비밀은 지키려는 사랑이었고 사장님 비밀은 메꾸려는 사랑이었지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혼자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밥숟갈이 줄고 낮잠이 늘고 말수가 줄어든 사람이요. 다그치지 마시고 오늘은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드세요. 멀리 계신 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 드리시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당부하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자식 사고 전화는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친정엄마랑 약속해 주실 거지요? 여러분 댁에도 두루미 같은 짝이 계시지요? 그 두루미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저한테도 들려주세요. 사연 속 두 분께 응원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이 엄마가 힘이 납니다. 장마가 온다지요? 빨래 널기 힘든 날에도 여러분 마음만은 보송보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정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